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진양현입니다. 이 더위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정말 덥죠? 너무 더워가지고요. 네. 뭐 이게 낮에만 더운 게 아니라 밤까지 더우니까 이거 어떻게 견딜지 걱정입니다. 네, 연일 열대야가 지속이 돼서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되고 만나면 다들 인사가 너무 더워요. 어떻게 지냈어요? 네, 뭐 이런 게 정말 인사입니다. 네. 예. 이렇게 더위에 혹시 교수님만 갖고 계시는 더위 식히는 비법 있으십니까? 글쎄, 뭐 옛날 조선 선비들은 탁족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 계곡에 가서 발에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네. 노래 하나 부르면 어떨까 싶어요. 노래 좋습니다. 뭐 한 거 하시죠? 옛날에 군대 때 불렀던 노래긴 한데 해질 무렵 거리에 나가 차를 마시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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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 아세요? 그럼요, 알죠. 제가 그렇게 어려 보이세요? 네, 아주 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교수님 더 어렸을 때 부르셨던 노래. 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뭐 패티킴 이런 노래 아닙니까? 그 네, 시절. 저희가 부른 노래가요. 네. 사실은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모실 분 그리고 네. 이분이 쓰신 책에 관한 힌트가 저희가 부른 노래 속에 있거든요. 네. 일단 어떤 분을 저희가 모셨는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나의 색깔은 so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스타일은 so 버릇처럼 밤을 새는 생활은 so 한국의 심장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의 로망 1000만 명이 넘는 자들의 홈타운 눈 깜짝할 사이코 도배 여가 테크노처럼 빠른 삶의 템포를 가진 리듬의 도시 내가 태어난 내 뼈를 묻을 여기 나의 고향 The welcome to my city 빌딩들의 정글 여기에 폐탑은 불길한 난산 올빼미들 천국 홍대 있고 강남 그 거리 빽빽한 늙게 있는 간판 매일 밤 이어지는 불빛들의 연주 그중 언제나 최고 메인 스테이지는 한강 밤이 낮보다 네, TV 책방 북소리. 이번 주는요, 문헌학자가 골목마다 걸으면서 서울을 기록한 책, 서울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저자 김시덕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부른 노래가 마음에 좀 드십니까? 아주 마음에 듭니다. 노래 잘 부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 서울이라는 곳, 우리의 어떤 문화의 모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 600년 역사의 도읍지라는 말도 있고 책에서도 있지만 2000년 역사의 어떤 도읍지일 수도 있으니까 많은데요. 오늘 책을 갖고 왔는데 책 제목이 서울선언이에요. 예. 처음에는 그냥 좀 무난하게 문헌학자의 서울 걷기 정도로 할까 하다가 걸으면 걸을수록 약간의 이제 분노랄까. 저는 이제까지 40년 정도 서울을 살면서 4대문 앞만 빼고 다 살아봤는데 동서남북을. 근데 이제까지 서울을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4대문 앞만 말씀하셔서 나를 서울 시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소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서울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제목을 막판에 세게 붙였습니다. 서울선언. 분노가 느껴지셨다고요? 예,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너무나도 뭐 오래된 서울이니 예. 뭐 서울은 궁궐의 도시라느니 근데 대부분 서울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하고 무관하게 살거든요. 아침에 아파트에서 출근해서 버스, 지하철 갈아타면서 굉장히 황량한 어딘가 강남 한복판에서 일하고 궁궐을 볼 일은 한 번도 없는데 왜 내 정체성을 저 강 건너에서 찾아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쭉. 굉장히 호기심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지난해 좀 일신상의 사정이 있어서 그 한국을 아마 떠나지 않을까라는 결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자네가 20년간 서울을 살면서 뭐 메모한 것도 많고 사진 찍은 것도 많고 그거를 한번 털어내고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사진집 같은 거를 낼까 하다가 제가 서울을 걷기 시작했죠. 책을 좀 틀을 갖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서울을 걷는다는 게 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규장각에서 한국학연구원 교수로 계시고 전쟁에 대한 인류의 기록에 대해 연구해 오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분야인 서울에 왜 관심을 가지셨을까 궁금했는데 예. 떠나기 전에 뭔가를 정리하고 싶다. 그만큼 애정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뭔가를 정리하고 싶으셨던. 뭐 예. 고향이란 무엇인가를 찾다가 아, 저는 예. 이전까지 이사를 한 30번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초중고 같은 데 나와서 친구도 많은데 네. 나는 왜 매번 정리될 만하면 떠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그거 자체가 제가 서울 시민의 하나의 삶의 궤적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전학 다니고 이사 많이 다녔는데. 뭔가 예. 좀 뭔가 애틋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친해지려고 아련함이 그러면 또 있어요.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참 묘하네요. 문헌학자의 도시 이야기, 예. 도시 답사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약간은 주류의 시선보다는 비주류의 시선 또는 중심보다는 예. 변두리 예. 뭐 이런 시선들이 많아요. 책 예. 전체에. 그래서 4대궁 궁궐 다들 거기에 뭐 서촌, 예. 북촌 땅값 올라가고 문인들이 많이 살면서 자랑하는데 결국 가신 데는 정반대로 주변 변두리 이런 데로 가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원래 그 경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두 분 선생님께서 제 기존의 연구하고 어떻게 접점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쟁 연구를 할 때도 국제전쟁 연구를 하거든요. 국가 간의 충돌. 그 국가 간의 충돌은 변경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변경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충격이 중심으로 와서 중심을 바꾸는 그 똑같은 관점을 서울에 적용했을 때에는 서울의 경계 지역,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 여기서 사건이 발생해서 이것이 중심부에 와서 서울과 한국을 바꾼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상통합니다. 정리하고자 떠나려고 했던 책이 도리어 예. 눌러앉게 만드는 예. 그런 계기가 됐나 보네요. 예. 예. 좀 특별한 게요. 안에 참 이렇게 자료들이 많아요. 반가운 자료들이 많고 이건 참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자료들이다 싶은데 별로 그렇게 썩 뛰어나 보이진 예. 않아요. 사진 상태가. 맞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그냥 휴대폰으로 그렇죠. 예, 예. 가볍게 찍으신 사진들이신가 예, 봐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더 욕심을 내실 법도 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작업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저는 주로 답사를 혼자 다니는데 네. 40대 남자가 혼자 이제 큰 카메라 들고 다니면은 건설업체나 재개발 관련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서울은 사방이 재건축 중이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에게 경계를 안 드리기 위해서 아, 그런 이유예요? 예, 가서 먼저 노인분들이 있으면 인사 좀 하고 그러면 이제 긴장이 풀리시고 그래서 서울 공부하러 왔다고 그리고 살짝 찍고 가고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삶을 건드리지 않는 최대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카메라와 사진의 폭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관찰한다고 하면서 대형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고 그렇죠. 인류학자는 항상 가운데 나오고 거기 현지인들은 주변에 나와서 예. 배경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도시학자가 변두리 지역을 큰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맞습니다. 이런 정서라는 게 대단한데 이 변두리의 정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의 역사를 쓴다면 다 왕조의 역사, 광화문의 역사, 뭐 육조거리의 역사 이것만 다루려고 하는데 이렇게 변두리로 들어가서 특별히 더 발견한 게 있습니까? 우선 중심부에서는 자꾸 뭔가 역사를 복원한다고 그 복원한 역사가 주로 이제 600년 역사지만 그래서 근현대 100년의 공간을 파괴를 하고 많은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깥은 다행히도 관심 밖에 놓여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100년간의 작지만 중요한 축적들이 보입니다. 이게 도시 화석 같은 것들이 변경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인문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문화가 중심에서 생겼다가 변경으로 나가면은 중심은 없어져도 변경이 남아 있다라는. 그래서 변경을 연구한 다음에 다시 그걸 중심에 투영한다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론을 적용하기에 서울 경계 지역은 발견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는 그런 발견이 많을 거다. 그래서 호기심도 많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법하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사대문 안에 어떤 우리의 지금 말한 뭐 도성이라든지 뭐 육조거리, 궁궐 같은 거를 그냥 역사로서 보존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또 자긍심을 갖고 그 사대문 이후의 도성 밖에 우리의 삶은 일상으로서 또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그거에 대한 뭐 분노를 느낀다거나 왜 그런 시각으로 봐야 할까라고 의문을 갖는 분도 그렇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대문 바깥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 유적이 있었는데 왕릉이 200개쯤 있었고 왕성이 거의 온전히 남아 있었는데 이거를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강남 개발을 하는 중에 거의 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저는 역사 전체를 사대문 안의 역사를 저도 좋아하고 사대문 안도 저 좋아하지만 특정 시대의 역사만 지금 서울의 전체인 것처럼 말이 되다 보니까 백제, 고려, 식민지 시대, 현대 것들이 너무 도외시된다. 그거 하나. 그리고 제가 경계 지역에 가서 주민분들 만나보면은 처음에 경계를 하세요. 뭐 찍냐고. 그래서 그냥 서울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알았다고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기 볼 게 뭐 있냐고. 저기 사대문 안에 있는 거지.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역사를 뺏겼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자기 땅이 어떤 땅이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알아야 좀 자긍심도 생기고 그런 건데 너무 자긍심을 뺏긴 것 같아서. 근데 이 책은 관광객을 위한 책은 아니고요. 서울 시민이 스스로를 좀 자긍심을 갖자, 아이덴티티를 찾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서울이 갖고 있는 문화적 그 역사적인 힘이 엄청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그 왕조의 그 서울만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마포나루라는 게 뭐 역도 있고요, 마포구도 있지만 정작 마포나루는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뚝섬 유원지가 옛날에 전차가 가는 마지막 유원지라고 해서 뚝섬 유원지가 서울 시민의 낭만의 모래백사장이었는데. 저 거기서 수영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오리배도 타고. 아니, 오리배도 타고. 그거 서울 시민의 해수욕 장소였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사라졌는데 사라진 거에 대해서 아무도 개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잠실이라는 게 이 뽕밭이었는데 뽕밭에 대한 추억은 아무것도 없고 높은 빌딩만 남아있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 시민의 자기 정체성이 약화되는데 맞습니다. 특히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괜히 북촌, 서촌, 광화문, 경복궁만 얘기한다. 그거에 문제제기 같아요. 게다가 그 사대문 안에 각종 역사 유적이라는 것들이 저는 그게 만 조선시대 때 그대로 남아있다면 인정하겠는데 많은 경우는 복원이나 이러면 창조인데 그 원래 것과 창조된 거라는 구분을 없애버린 다음에 다 옛날 거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이건 일종의 역사 왜곡이 아닌가.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그 교수님께서는 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랑은 좀 다르게. 교수님은 어디로 주로? 저는 솔직하게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저는 늘 서울시청에서 구경하고 정동 산책하고 그다음에 경복궁 모시고 간 다음에 북촌서 식사하는 그런 정도의 투어거든요. 근데 보니까 되게 중심부의 주류적 시선에서 왕조 중심의 서울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반성이 되네요. 저는 이촌동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뒤에 걸어서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이제 가까운 남산 그 성곽길 정도 그리고 뭐 그 정도. 근데 특별하게 만약에 교수님 같으면은 어디를 모시고 갈까요? 저는 이제 선호동이나 풍락도섬에서 시작해서 이제 교대까지 곱창군무까지 가는 그게 이제 한성백제부터 현대 서울까지를 한순간에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서울의 강남 개발 전에 강남을 보여주는 하나의 흔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서울 전체를 보여주는 거고 또는 세운상가부터 시작해서 남산 지나서 해방촌 건너서 용산으로 이천으로 오는 방식 또는 거기서 미군 부대까지 보여주는 그 코스도 좋은 것 같고요. 가장 이제 많은 젊은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코스가 뭐 저도 젊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코스가 당산부터 영등포 물레 코스인데 이 코스가 보면 근현대 한국의 회한이 쌓인 곳입니다. 그 영등포역 자체가 옛날에 시흥군이라고 하는 여의도까지 포함하고 반포까지 들어오는 시흥군의 군청의 소재지였고 그전까지 농촌이었다가 도시가 돼버린 신도시인 거고요. 근데 거기서 열차 선 하나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당산역까지 올라갑니다. 가면 거기에 당산 레미안 4차 아파트라고 거기가 조선 피역 주식회사라고 하는 동양 최대의 가죽 제조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선이 있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다 보면 기본적으로 공장터들입니다. 지금의 맥주 회사들의 원형이 되는 식민지 시대 때 맥주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선을 따라서 내려오면은 영등포 청가물 시장이라고 있는 게 그거는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철길이 없어져 버려서 뜬금없이 청가물 시장이 존재하게 되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 내려와서 서쪽으로 가면 물레 창작촌이라고 하는 요즘 원래는 물레 공단 같은 거죠. 거기가 1940년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군수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조선인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강제징용인데 그렇다고 뭐 감금 같은 건 아니고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서 공단으로 쓰이고 있고, 근데 그쪽은 그러니까 최소한 역사가 7, 80년은 됩니다. 가보면은 재밌습니다, 실제로 걸어보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젊은 분들 데리고 갔는데 네. 서울에 이런 데가 있냐고. 예. 저도 한번 그러면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 궁금합니다. 황두진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예, 굉장히 존경하는 건축가. 네, 책에 여러 번 언급됐는데요. 그 가운데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어서 인용해 보고 싶은데요. 600년 고도 서울이라고들 하지만 서울은 성숙한 어른이 아니다. 오히려 활동기를 기다리는 10대 같은 도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10대 같은 도시, 뭐 600년, 뭐 2000년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시청자도 있을 것 같아요. 황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공감하는 게 실제로 물건이 남아 있어야지 뭐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공자님 말씀처럼 무징부신이라고 일반 백성은 증거가 없으면 안 믿습니다. 저도 증거가 있어야 믿는 사람이라 문헌학을 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에는 4대 문안, 조선시대 역사, 백제시대 역사를 얘기하지만 유물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는 반만년이라고 하지만 참 증거가 없고 그리고 서울은 인구 60만 도시에서 1000만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의 층이 쌓여있지 않은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신도시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유럽의 파리나 런던 같은 곳에서는 18세기에 완성되었을 도시 지구가 서울은 이제 한 30년, 50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중이라서 아직 한참 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는 그 캐치프레이즈에 해놓은 게 대해서 만능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저자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문헌학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물질로서의 책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도 왜 이 크기로 나와야 되느냐. 그리고 책이 아마 드셔보시면은 생각보다 가벼울 겁니다. 일부러 가볍게 했습니다. 근데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의도까지 읽어내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책의 내용만 봐서는 책이 전달하는 정보의 10%도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은. 물건을 만져봐야 됩니다. 손에 들고 예. 서울을 걸어라. 그런 걸어라는 의미로 거였습니다. 만든 예. 책이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의도, 왜 만들었고 이게 어떻게 읽히고 있는가 하는 사회적인 콘텍스트 맥락까지를 네. 연구하는 예. 책을 중심으로 보는 게 문헌학입니다. 네. 문헌학, 결국은 책에 담겨 있는 텍스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 미디움까지를 그렇죠. 보는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옛날 책들은 어떻게 묶였고 어떻게 차례가 만들어졌고 뒤에 참고 문헌을 어떻게 달았으며 이런 것들까지 연구하나요? 이 책은 왜 이 종이를 쓰고 이 크기인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 책들은 크고 무겁고 이게 훌륭해 보이는데 중국, 일본 책들은 가볍고 팔랑팔랑하고 별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러므로 우리 책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당연히 그 책을 소비하던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조선은 지배층만 책을 봤기 때문에 두고 보니까 큰 거고 중국, 일본은 책을 저 같은 사람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의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있는 문헌학 쪽에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의 책은 하나의 사건이다. 중요한 사건, 덜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중요성이 있다라고. 이거를 평등하게 읽어내는 게 문헌학의 기본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헌학자가 쓰신 이 서울선언이라는 이 책은 사실은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문헌학자가 어떤 시각으로 이 책을 만들어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적으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문헌학자는 어떤 의도로 이 책을 기획해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우리 앞에 내놨는지. 예.
자서전적 기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부해서 쓸 수 있는 내용과는 달리 예. 본인이 어떤 특정 시기에 1년이든 5년이든 살았던 기억이어서 새로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때 살았던 배경들 그리고 제가 살았지만 몰랐던 것들을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관점으로 서울을 걷는다면 어디를 걸을 것인가. 그래서 청계천부터 영등포, 여의도를 거쳐서 시흥까지 가는 큰 코스 하나를 제시를 했죠. 지금 이게 상상의 공동체 예. 책 얘기를 해요. 예. 서울 시민이라는 것도 상상의 공동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상상의 공동체, 그 다음에 63년도에 있었던 상상의 공동체가 확장되고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 통해서 그 서울이라는 것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예. 저는 큰 틀에서는 서울은 계속해서 단층 건물들은 없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고층 아파트는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서울은 매력을 잃지 않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거를 억지로 막으려면은 부작용이 날 것이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파트 재건축을 막는다든지 하는 거를 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하자면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게 내버려둬서 사람이 살고 싶다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이것 자체도 하나의 한국이 세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케이스 스터디. 좋든 나쁘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느낀 것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성수대교 희생자들의 위령탑이 있다는 것도 사실 이번에 알았고, 또 이게 지역에 관련해서 지역사에 관해서 좀 우리가 교육을 좀 더 받아야겠구나. 근데 그런 걸 좀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없나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 들어 이제 지역 자치단체라든지 가령 구 또는 뭐 무슨 구마다 문화원이 있습니다만 조금씩은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것이 자꾸 우리 지역의 조선시대 위인들에 대한 교육을 하자.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자긍심을 주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는 하지 말고 이제 좀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조금 더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슈퍼마켓 열어서 어떻게 잘 살았고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하는 게 교육이 아닐까. 저는 전근대로 자꾸 거슬러 가서 우리의 위대함을 찾으려 하는 역사는 교육은 과잉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살고 있는 이 향토에 대한 역사, 그 가까운 역사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족하다 생각을 해요. 요즘 뒤집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아주 그 인상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요즘 구슬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동네 시장에서 그렇죠. 예, 하는 점포를 네, 갖고 있는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을 내는. 지금 망원시장. 예, 망원시장.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지역사를 그렇죠. 알게 되는 하나의 예, 핵심적인 프로그램 거죠. 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옛날에 마을에 보면 약국집 주인, 슈퍼 주인들이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지금도 약국은 다 유지들이 중심부에 있죠. 근데 슈퍼가 소멸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등장했죠. 편의점 주인은 누군지 몰라요. 알바생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죠. 예. 그 가맹 그렇죠. 뭐 본사일 테니까. 결국은 슈퍼 주인의 소멸 이런 게 대한민국의 엄청난 이 자본의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동네 다 나타날 것 같고 그렇죠. 또 이렇게 답사를 여러 번 가다 보면 슈퍼는 사라지고 편의점이 나타나고 또 그에 따라서 공동체도 또 사라지고 예. 변화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슈퍼마켓을 주목하는데 그 슈퍼마켓들을 보면 묘하게 간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슈퍼는 쌀과 소금을 다룬다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가맹 번호 몇 번 쌀을 한때는 이게 이게 허가받고 거래했잖아요. 이런 슈퍼가 있는 지역은 아마 이 동네는 언제 만들어진 동네일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고 화석 같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 슈퍼가 있다가 편의점이 들어오고 편의점이 사라지고 이제 대형 마트들이 맞아요. 들어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동네가 소멸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은 한편으로 이게 유통망의 구조가 커지면서 바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기본 정조가 사라지는 것을 아쉽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변화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 변화의 양상을 추적을 하고 하지만 누군가 기록은 하자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수퍼가 소멸하는 것을 동네라 생각하는 범주가 넓어지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 동네의 범주가 넓어진다. 교통 수단도 넓어지고 하니까. 그런 기록자로서의 어떤 그 소명감도 있으신 거고 맞습니다. 그 역할을 자처하신다는 거죠, 저자께서. 다들 궁궐만 기록하니까 저는 수도먹에서 기록하려고요. 네. 자, 요즘에 이제 재개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때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뒀었던 여의도도 이제 단지별로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지별로 하는 게 타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고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 전체를 어떤 좀 이렇게 뭐 맨하탄처럼 만들어 보겠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단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만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타당하냐 이전에 가능할 것인가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지 않을까요? 너무 이해 당사자가 많아서. 많고. 재개발이라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재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를 묶어내기가 편한 지역이 먼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의도 전체를 통으로 개발한다는 거는 너무 이해가 많이 얽히고 그래서 아마 단지 개발이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방식인데 전 여의도는 그 서울시 행정 관련으로는 손정목 선생이라는 분이 있으신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고 하는 바이블 같은 책이 있죠. 그 책에서 인상 깊었던 게 여의도 개발은 사실 완벽한 게 아니다. 사실 국회의사당 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맨하탄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국회의사당 쪽 개발을 안 해버려서 방해해버려서 미완성됐다 생각을 하고 있다 본인은. 저는 그 입장에 찬성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만약에 여의도 전체를 개발한다면은 사실 국회의사당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저희 고층 빌딩으로 한번 덮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서울의 랜드마크 기능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책에는 실지 않으셨지만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알고 계신 곳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안 그래도 혹시 이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만 이 서울선언이 현재 운 좋게도 4쇄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1쇄 사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2쇄부터 포토카드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좀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이 책이 싫지 않았던 지역들 사진을 주로 해서 30장 좀 묶었는데 장독대의 그쪽은 사실 황량하죠. 재개발 예정지니까 다 헐어내고 이런 게 30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저 지난해 연말에 갔습니다. 책 쓰고 나서 좀 계속 허해서 개선이 이제 풀어내지 못한 분노가 있어서 예정지를 가서 뭐 볼 게 뭐 있겠는가라는 사실 반쯤 자포 자기 상태로 갔다가 언덕길을 오르는데 저 벽 옆에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장독대 그려져 있고 그 뭐라고 써있죠? 무슨 고갯길이라 써있고.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입니다. 해바라기 그려져 있고 1978년 밤골 고갯길이라 써있고 오른쪽에 까만 글씨 넉자. 왼쪽으로 한자로 1978년 몇 월 며칠이라 써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떤 이 상도동 재개발 관련 자료를 봐도 없던 자료인데 여기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죠. 여기도 마을이었다. 나중에 1년, 2년 뒤에는 고층 아파트가 되고 나면은 상도동 원래 깨끗한 마을인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누군가 살았었다라는 증거. 근데 이런 걸 현장에 가야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맛을 못 잊어서 계속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이제 책으로 남기시면 저희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서울시를 하나의 책으로 보고 문헌으로 보고 문헌의 어떤 여러 가지 재질과 양식 이런 것들에 설명하듯이 그렇죠. 서울시를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문헌학자라고 하는 그 특성을 잘 살리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서울을 걷는다 그러셨는데요. 걷는 방법 좀 추천해 주실 방법 있으세요? 예, 우선 계절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일출 일몰 시간이 다르니까. 그리고 아침부터 걸을 것이냐 오후에 걸을 것이냐에 따라서 태양의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걸으셔야 더위도 피하고 카메라가 그늘이 지지 않고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거 진짜 부동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 아닌가요? 큰 틀에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왜요? 계속 해를 등지고 가기 때문에 눈이 부시지 않고 카메라가 역광이 안 됩니다. 뭐 같은 공간을 여러 번 가시기도 하고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최소한 3번은 가죠. 특히 이제 개발 예정 지역은 개발 전에 가고 중간에 가고 후에 가고 다들 전과 후만 가는데
중간에 가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의외의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때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상도동 가다 그때 연말에 가보니까 어떤 서예 하시는 분이 그 재개발 예정지에 펜스를 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서예 작품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마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사라질 그때만 존재하는 그런 뜻밖의 발견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으로서의 서울을 이해해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마스터 플랜 그림과 마지막에 완공 후 비포 앤 애프터 말고 그런 얘기는 되게 재밌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갈 상황인가요? 네.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이 책 속편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면서 다니고 있고요. 서울 이야기인가요, 역시? 이번에는 조금 제목을 현재 과제를 잡았는데 갈등 도시라고 해서 서울과 경기도를 만든 것은 무엇인가? 몇 가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군대, 종교, 공장, 가문, 문중 땅.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아마 현대 서울의 랜드스케이프, 경관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반포라고 생각합니다. 반포 고속터미널 오른쪽에 가면은 설해 마을이 있죠. 네. 그 설해 공원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거기 원래 벙커였습니다. 북한이 반포대교 내려오면은 그쪽에서 막기 위해서 그 만든 벙커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개발이 좀 늦춰졌죠. 그 뒤에 가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는데 그 땅은 원래 종교 부지였습니다. 50년대. 만약에 그쪽이 종교 부지로 개발됐으면은 반포 지역 개발은 아주 다른 모습을 띄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 내려가면 모 집안의 문중 땅에 있던 거를 구입해서 법조타운이 만들어진 건데 그 모 문중은 그 재산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그게 나중에 현대 서울의 특정 지역 개발에 관여가 되는 그래서 서울의 확장과 관련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책 언제 나옵니까? 그 책이 내년 이맘때쯤 나옵니다. 아, 네. 그럼 내년에 뵙죠. 예, 뵙겠습니다. 네. 끝없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를. 뭐 다 써가지고 지금 출판 중이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서울의 다층적인 이야기 그리고 속살 또는 변두리의 이야기 그걸 통해서 서울의 정체성은 훨씬 더 확장될 것 같다. 그리고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서울도 더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TV 책방 북소리의 공식 질문인데요. 김시덕 작가의 가슴 속에 오래 남는 책에서 읽은 내 인생의 한 구절. 세상은 거대한 도서관이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은 도서관입니다. 저희 팀하고 얼마 전에 밤에 라면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딱 한 구절 써 있던데요. 그게 라면 먹으러 간 집에. 야, TV 책방 목소리 좀. 야, 훌륭한 라면집이네요. 네. 책 제목 되게 도발적이었는데 내용도 상당히 다양하고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이 계속 출간되면서 문헌학자 그 김시덕 학자의 그 분노들이 조금 많이 사그러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시길 바라고 저희 TV책방 북소리와 자주 만났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